우리가 수소 경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수소 산업, 수소 경제, 수소 도시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 산업이란 것은 기업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임이 수소 산업이고요. 그 산업이 소비자들과 함께 이게 서로 이제 생산하고 공급하고 유통하는 이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수소 경제입니다. 근데 수소 경제는 보통 국가 단위를 수소 경제를 하고요. 이 수소 경제를 축소해서 도시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만들면 이게 수소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시들이 요즘 최근에 여러 군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단지에서 연료전지 발전기를 넣어서 또는 보일러로 쓸 수 있는 들어가기도 하고, 주유소들 근처에 또 충전소를 넣어서 수소차도 돌리기도 하고, 연료전지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또 분산 에너지도 공급하는, 그래서 수소를 직접 쓰고 있는 이런 하나의 도시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도시들을 선정해서 이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가 있고, 뭐 가령 평택 같은데, 아마 여기 광양 여기도 아마 여기 잡혀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목포는 여기 수소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목포 시장님을 뵙게 되면 우리도 목포도 수소 도시를 하자 하셔서 꼭 수소 도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수소 경제라는 것을 탄소 중립과 어떻게 엮어서 생각해야 되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수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 동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소 경제가 여러 가지 지금 확장이 되.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잠깐만 그러면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지금까지는 수소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이 수소 경제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2019년 1월에 발표됐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소 경제라는 말이 처음 이제 제기되고 전 세계적으로 회자된 거는 2004년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도 수소 경제를 해보겠다고 해서 마스터 플랜을 세운 적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기술이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창출할 만큼의 충분한 역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하다가 2019년을 맞아서 특히 2018년부터 이제 새롭게 수소 경제를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2019년 1월에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작업의 책임자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그때 이제 여기 이 작업에 참여하게 돼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 경제를 처음 추진했을 때 수소 경제를 인식하는 방법은 조금 이제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60개국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국가들마다 수소 경제를 인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국가고요,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소 경제를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조업이고 수출이었습니다. 근데 뭐를 수출하겠느냐? 바로 연료전지였습니다. 앞서 한번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료전지라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수소를 강제로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고, 이때 발생하는 전기나 열을 뽑아 쓰는 장치죠. 이 장치를 활용해서 수소에 자동차에 적용하면 수소차가 되고, 발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건물이라든가 가정에 쓰는 보일러처럼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키워서 산업화를 해서 해외 시장에도 수출해보자. 그래서 이 로드맵의 핵심적인 비전 1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수소차 연료전지, 쉽게 말하면 연료전지죠. 이 연료전지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그러니까 이거는 비전이고, 쉽게 말하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려면 세계에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출해보자. 수출하는 상품으로 만들어보자. 이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생산 규모가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단가도 이제 충분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우선 먼저 시장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 그 당시에 이제 시작점이었다면 22년, 40년. 그러니까 22년은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추진하셨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셨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2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2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가 여기까지는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이제 규모는 여기까지고 40년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 줄 수 없지만 22년까지 열심히 하면 40년에는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하나의 비전이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수소차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 한 8만 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세계적으로는 한 25년까지는 한 10만 대 양산을 해서 수출할 수 있게 하자. 이게 가장 핵심이었고요. 발전형 연료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기가에서 1.5기가까지 늘려보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로드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이 로드맵이 2019년 1월에 이제 발표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왜 수소 경제를 하느냐, 뭐 해외에서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뭐 안전하지 않은 온갖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발표된 다음에 대략 2021년까지는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서 많은 수소 정책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한번 이제 변곡점을 맞게 되는 계기는 2020년 10월에 있었던 탄소 중립 선언이었고요. 탄소 중립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대국민 차원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50년까지 탄소 중립할 거라고 대통령이 선언하셨지만 이제 국민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시겠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뭘 하느냐?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이 바로 탄소 중립 시나리오였습니다. 대략 2021년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10개월 정도 작업을 했었고 아쉽게도 저도 이 작업에 불려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서 수소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조금 그 이전과 그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과는 조금 달라진 그래서 훨씬 많은 역할들이 부여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연료 전지가 중심이었지만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그 분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야는 전환, 다른 표현을 하면 발전 부분입니다. 그 발전 부분에 발전형 연료전지 발전소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가느냐?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 혼합 연소 발전, 그리고 전소 발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앞으로 50년까지 엄청난 양의 수소를 소비할 것이다. 발전소가 원래 수소를 많이 먹습니다. 원래 연료를 많이 먹는 게 발전소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이제 강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산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산업은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철강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철강 바로 수소 환원 제철입니다. 지금 2050년에 수소 환원 제철 플러스 제철소가 수소 환원 제철로 잡은 게 한 3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2050년에 거기에다가 이제 제철소들이 지금 원래 LNG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이제 수소 발전을 전환하고 뭐 기타 등등 쓰는 것들 합치면 제철소가 쓰는 것만 1년에 한 500만 톤 정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 쓰고 있는 생산에서 소비하는 게 200만 톤이니까 제철소 하나가 500만 톤 쓰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거기에 석유화학, 시멘트 같은 이런 분야들은 대표적으로 난감축 분야라고 합니다. 온실가스가 잘 줄어들기 어려운 분야들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수소를 쓰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라든가 시멘트에는 열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멘트에서 왜 열이 필요하느냐? 소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석회 뭐 이런 거 저도 이제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재료를 넣고 소성노라는 뜨거운 열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들어가는 이 소성노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매우 더러운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이거 다 수소로 바꾸겠다. 시멘트도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 줄이겠다. 석유화학도 자기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 열들을 다 수소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많은 양의 수소를 소비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송 쪽, 즉 수소차라든가 이쪽은 상대적으로 2050년 되면 비중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뭐 기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 보니까
2050년에 우리나라에서 수소의 소비량이 대략 2,800만 톤 정도로 잡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양이 2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쓰고 있는 수소들은 그렇게 깨끗한 수소는 아닙니다. 근데 뒤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모든 수소는 청정 수소로 다 잡히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 시나리오에서는 80% 정도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겠다로 잡혀 있습니다. 뭐 여러 나라에서 이제 뒤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20%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생산을 하되 보통은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를 가지고 그린 수소를 만드는 게 좀 많이 잡혀 있고 또는 블루 수소라고 해서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들 때 여기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땅에다 파묻어서 처리하는 이런 수소를 쓰겠다 식으로 잡혔던 거예요. 2050년에 그림이 이제 잡히게 된 거죠.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작업이 이 내용을 반영해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이행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식적인 계획입니다. 정부가 세우는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목포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계획들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들은 그냥 세우는 계획도 있고요. 법에서 세워야 된다고 정해놓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목포시는 조례로 보통 그걸 세우는데 그런 법정 계획들 중에 하나로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2021년 11월에 발표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관련된 정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시기가 있고요. 22년부터 지금까지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2차 이행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해서 아마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작업을 이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현재는 이 이행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이행 기본 계획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를 어느 정도 생산할지 또는 공급할지 수요량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050년 물량들은 이제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 상에 나와 있는 물량들 그리고 2030년의 물량들은 지금 이제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가 있습니다. 유엔에 보고하는 NDC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줄이겠다고 한 게 2030년까지 배출량을 한 40% 줄이겠다가 지금 목표인데 여기에 따라서 계획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50년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800만 톤이지만 30년에는 대략 390만 톤, 거의 400만 톤 가까이 정도 이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의 2배 정도 수소를 쓸 것 같고요. 대략 국내에서는 한 절반 정도 생산하고 해외에서 절반 정도 앞으로 5년 후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놔서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크게 보면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를 지금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요.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데서 그린 수소, 그 보통 폭력과 관련된 연계에서 그린 수소를 만들고 있고 블루 수소도 역시 지금 충남 보령 같은 곳에서 지금 블루 수소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항만이라든가 선박회 같은 것도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래 이제 수소경제법이라는 법이 2021년에 한번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바꾸는 작업을 한번 했었고요. 2022년 6월에 했었고 이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 두 가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정수소 인증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먼저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라는 것은 수소로, 그러니까 수소도 있고 청정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요. 이걸로 발전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수소로 발전하는 경우는 크게 보면 발전용 연료전지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소 혼소 발전, 그다음에 수소 전소 발전, 암모니아 혼소 발전 이 네 가지가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발전을 하게 되면 한전이 의무적으로 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국가에서 정한 목표 물량을 딱 정해놓고 이제 사주겠다라고 공고를 내면 사업자들이 발전 사업자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해서 그 중에서 낙찰을 받은 쪽에서 15년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사주는 거죠.
15년 동안 그 낙찰자는 돈을 계속 보냅니다. 안정적으로 보는 제도니까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겠죠. 근데 이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청정수소 발전 시장을 하나 만들고 일반 수소 발전 시장 만드는데 청정수소 발전 시장은 청정수소를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청정수소가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도대체 청정수소가 뭐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제가 2018년, 19년부터 청정수소를 써야 된다, 이 인증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를 하려고 보니 청정수소가 법적으로 정의가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정부가 공인해주는 청정수소를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제도가 필요하냐? 청정수소가 필요한 이유는 수소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수소라는 그 분자는 가볍습니다. 대단히 가벼워서 공기 중에 누출이 되면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적으로는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지구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주의 질량이 70%가 아마 막 그렇게 태양 같은 데가 다 태양 같은 별이 다 수소로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지만 정작 지구에는 없습니다. 왜냐? 너무 가벼워서 지구의 중력이 잡아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수소는 어떻게 지금 존재하느냐? 다 더 무거운 분자들과 화합된 형태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이죠. 물은 뭐와 합쳐졌냐면 산소 분자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때문에 물은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무겁거든요. 그다음에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 석유나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는 거기에 수소가 다 들어있는데 얘는 탄소라는 분자가 무겁기 때문에 걔가 잡고 있는 겁니다. 암모니아, 질소라는 분자가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소만 따로 떼어내려면 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깨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것처럼 생산 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에너지를 써서 걔를 깨서 수소를 만드는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공정들이 에너지를 쓰거나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생수소라고 하는 거,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납사 분해 공정 부생수소라고 부르는데요. 납사 분해 공정 부생수소라는 것은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프타를 나프타를 깨가지고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게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때 이때 발생하는 수소가 있습니다. 이 수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생수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데요. 얘네도 배출량이 수소 1kg 만드는데 한 2kg 조금 넘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천연가스로 만드는 게 제일 대표적입니다. 천연가스는 화학 성분이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입니다. CH4거든요. 얘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반응을 시키면, 저는 학생들한테 보통 이게 설명해 줄 때 찐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찜통에 넣고 천연가스를 찜통에 넣고 찌면 거기서 수소가 나온다.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찌게 되면 수소가 나오는데 아쉽게도 이 공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 1kg당 한 10kg 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고요. 전기로 만드는 거,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면 이거는 이제 전기가 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만약 전기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전기다. 그러면 그 전기는 만들어질 때 온실가스가 하나도 배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깨끗한 배출량이 0입니다. 근데 전기가 석탄 화력 발전소다. 이러면 좀 이야기가 다르겠죠. 전기 만들 때 이미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나라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전기들은 지금 만들 때 이 발전원들이 섞여서 만들기 때문에 이 중에는 석탄도 들었고 산화가스도 들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통전기로 만들면 한 26kg 정도 나오게 되죠.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제 어떤 수소가 이제 청정한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은 이제 수소를 청정한 수소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을지를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제가 나타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가장 크게 또 각광을 받는 부분은 이 모든 수는 다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 시설 같은 곳을 만드는 마치 제조업처럼 만드는 건데 최근에 가장 크게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는 천연 수소, 우리가 백색 수소라고 부르거든요. 이 수소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땅 속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수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소는 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 속에 매장이 돼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안 날아가고 땅 속 깊은 곳에 마치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묻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자기가 땅 속에서 화학 반응으로 물리적 반응이나 화학 반응으로 생성이 된 건데요. 최근에 이것들이 많이 지금 매장량이 발견되고 있고 아프리카 같은 말리 같은 데서 이건 실제로 상용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죠. 그래서 이게 좀 나중에 이제 좀 상용화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조를 해야 되고 제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청정수소의 기준을 잡은 게 대략 수소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다 계산해 가지고 총 배출량이 킬로그램당 4kg가 넘지 않는 수소까지를 청정수소로 지금은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의적으로 우리가 잡은 겁니다. 합의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거의 비슷한 값을 잡았는데요. 4kg입니다. 4kg를 넘지 않으면 청정수소고 4kg를 넘으면 이제 청정하지 않은 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더 이제 세부적인 항목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4kg 정도로 잡고 이걸 넘지 않는 수소들은 이제 청정수소로 국가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래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지금 현재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청정수소 발전에서 전소 발전, 혼소 발전 이런 것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었고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만들어진 이후에 물론 이전부터 있었지만 발전연 연료 전지가 재생에너지하고 함께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위 신재생 공급 인증서 제도,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 제도란 것은 뭐냐면 뭐 발전 사업자들, 우리 발전소 같은 데 있죠. 큰 발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줘야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만드든지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소법을 바꾸면서 재생에너지는 그냥 이 제도대로 가고 수소 쪽은 전부 지금 수소경제법으로 들어와서 따로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한전이 의무적으로 지금 구매해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사주고 연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연료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물량들도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시장 지금 입찰 시장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이제 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 낙찰을 받는 사업자가 또 생기면 또 계속해서 이제 늘려가는 이런 제도로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앞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로드맵 시기,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제1차 이행 기본 계획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이 차이는 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면 경제학계에서 저는 참고로 전공이 경제학인데요. 경제학계에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원래 수요와 공급은 나중에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데 오랜 동안 이 경제학자들이 싸움을 했습니다. 이게 참 별로 쓸모없는 싸움 같은데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또 중요하다고 해서 또 박터지게 싸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바스티르 세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공급은 수요를 청취한다. 그러니까 공급이 먼저다. 그냥 공급해놓으면 알아서 수요가 생긴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요. 존 케인즈 같은 사람은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 수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싸움을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쪽 산업 정책에서는 조금 의미를 갖는 게 만약 수요가 더 중요하면 수요 정책에 중심을 두고
공급이 더 중요하면 공급 정책에 중심을 둬서 좀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이건 좀 필요한데요. 2019년 이후에 상용됐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요가 중심입니다. 주로 뭘 만드느냐? 수소차 발전용 연료전지, 그러니까 연료전지 시장을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소를 많이 쓰게 하자. 우선 먼저 많이 쓰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수소에 대한 공급도 늘어나고 나중에는 지금은 당장은 안 그렇지만 청정수소 다시 공급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 논리가 있었고요. 여기에 전제가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수소가 꽤 있었습니다. 그 수소는 부생수소, 앞서 말씀드렸던 납사공정분해 부생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단지에 알게 모르게 부생수소가 꽤 많았고 실제로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경제를 하기 전부터 그 대산이나 여수라든가 울산 같은 데는 그 안에서 수소가 상당히 많이 생산돼서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소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천연가스 배관망이 우리나라에 전체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있기 때문에 그 배관망 활용하면 그걸 활용해서 조금 이렇게 보완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소 생산과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 바탕 위에 빠른 속도로 연료전지 발전용으로든 가정용으로든 건물용으로든 또는 저쪽에 뭐 수소차 같은 것을 빠른 속도로 보급해서 시장을 빨리 키워보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행 기본 계획으로 바꾸면서 이 구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수요보다는 사실 공급이 더 중심이 되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청정수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생이나 초주수소는 이제 앞으로 쓰지 말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니까 쓰지 말고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부소를 그레이수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레이수소는 이제 앞으로 쓰지 말고 있는 거는 있는 거지만 청정수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과정적으로 4kg 미만의 수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린수소, 물류수소를 공급하자. 그렇죠? 이걸 핵심 정보 삼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소비하는 곳으로는 발전용 시장에서 많이 소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잘 커서 나중에 확대가 되면 철강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석유화 같은 산업으로 확대를 시키자. 이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다 좋은데 청정수소가 과연 있느냐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